네, 정치 부심 선거 이후에 또 돌아왔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자,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예, 예. 자, 오늘 나오신 분들 네. 한 분 한 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최민희 전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이제 예. 저를 소개하실 때 네. 쉼없이 걸어 촛불을 만났다의 저자로 작가로 소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우리 최민희 작가님 나오셨고 뭐 임명장을 받으셨더라고요. 아, 그게요. 예. 저는 이제 워낙 저를 불쌍하게 생각하셔서 문재인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라는 오. 자문기구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오. 거기가 1기가 끝나고 2기가 시작됐는데 네. 제가 1기 때도 위원이었어요. 네, 네. 근데 2기 때 다시 또 정책기획위원으로 임명돼서 어. 위촉장을 받았어요. 아이고, 그렇구나. 그래서 그걸 그냥 올렸어요. 네. 그랬더니 제가 너무 불쌍했나 봐요. 예. 저기 청와대에다 좀 얘기하셔서 김용민도 좀 불쌍하다고 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저도 좀 불쌍하다고 얘기 좀 해주십시오. 예. 안 불쌍해요. 아, 그래요? 김용민 불쌍해요. 예. 알겠습니다. 예. 자, 그래요. 열린민주당 김성회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고, 너무 아쉽습니다. 고생하셨어요. 고생 많으셨어요. 아쉬워요. 한판 잘 뛰었습니다. 예. 후회는 없습니다. 예. 지난번에 저희 예상했잖아요. 총선. 예. 저희가 사실 좀 약간 네, 비웃었잖아요. 정확했어요. 정확하게 맞추셨던 네, 거예요. 내석 차이 났어요. 야, 대단하십니다, 진짜. 네. 제가 그때 그 종이에 몰래 적어드린 숫자가 167이었는데 네. 170이 아니었나요? 아니 167이었는데 167, 예, 예. 내석 틀려서 163에서 그 정도면 잘 맞춘 거 아닌가. 아이고, 대단하고. 근데 지역구만. 예. 이 정도 그 탁 보는 눈이 있어야 대변인을 할 수 있는 거. 근데 어떻게 본인은 못 맞추셨어요? 이게 내일이니까 네. 내일은 왠지 잘 될 것 같은 기분이 자꾸 들어서 예측을 못 아, 하겠더라고요. 그러셨군요. 자기 객관화가 되는 사람들은 쉽지 않죠. 예, 근데 제가 많지 않습니다. 열린민주당이랑 더불어시민당이랑 합쳐서 22석일 것이다. 네. 예상해서 이제 2석을 틀렸습니다. 아, 근데 17대 3일 줄 몰랐지. 아니, 그거는 저도 22석 예측했거든요. 네, 네. 22, 23. 그래서 네. 제 예측은 더불어시민당은 17석 얻는다. 이거는 그냥 이해찬 대표한테 힘 실어주기 위해서라도 그렇게 된다. 그리고 열린민주당이 전 6석을 할 줄 알았어요. 네네네. 6번까지는 된다. 그 정도까지는 갈 수 있는 저력이 있었는데 네, 네. 근데 안타깝습니다. 그 비례정당의 한계예요. 그 사실은 또 경쟁하는 비례당이 있다면은 사실 비례정당은 마이크 잡고 선거운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냥 소리를 백백 질러야 되는 건데 도시에서 그게 쉽겠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아주 고생 많으셨습니다. 분전을 전국에서 하셨는데 할 수 있는 선거운동원이 50명밖에 없어서 네. 예, 사실상 뭘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더라고요. 그러네요. 예. 그나마 유튜브가 있어서 예. 네. 예, 하여튼 뭐 열린민주당의 분전도 있었고요. 자, 우리 황현희 씨 어서 오십시오. 네, 정화연입니다. 예. 황교안 대표와 함께 정계 은퇴를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네. 아, 이제 멀리 떠나보내고 예, 저도 제기를 노리십시오. 예. 제기를 노리세요. 예, 예, 후위를 좀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예. 자, 오늘 이야기 보따리 풀기 전에 광고부터 그러시죠. 네. 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기가 막힌 쌀이 들어왔어요. 약천 양미의 자연 재배쌀. 그렇습니다. 이건 오무농법을 추구합니다. 무농약, 무거름, 무비료, 무제초제, 무경운. 무경운이라고 하는 것은 논가리를 하지 않는. 네. 그래서 그런 쌀을 만들었습니다. 무농약, 무비료는 기본이고 거름조차 주지 않습니다. 또한 해마다 논가리를 하는 이유가 바로 비료나 농약을 한 땅은 땅이 딱딱해져서 쌀이 뿌리를 뻗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약천양미의 자연재배 쌀이 자라는 땅은 농약, 거름 이런 거 안 쓰니까 비료 안 쓰니까 당연히 논가리를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네. 잡초를 제거하는 건 역시 약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잡초는 우렁이를 통해서 자연재배 방식으로 다스립니다. 네. 자, 정말 귀한 쌀이에요. 그러네요. 예. 자연 상태 그대로 쌀을 키우되 미생물만 투입합니다. 미생물은 우리가 먹는 유산균의 일종이고요. 쌀의 성장을 돕는 생명의 기초 역할을 합니다. 미생물은 눈에 보이지가 않겠죠. 근데 예전에 MB 정권 때 MB께서 미생물 농법으로 키운다고 하니까 뭐 미생물이 어디 있는가? 어디 있는가? 그랬던 일도 생각이 납니다. 예. 사실 이런 땅을 만드는데 뭐 논가리도 하지 않고 제초제, 비료, 거름, 농약 안 뿌리는 이런 땅, 이 땅에서 이제 쌀을 만드는 데는요 대략 10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땅의 기초를 다진 뒤에는 1년 내내 미생물을 배양해서 매주 논에 투여해야 하는데요. 그래서 약천양미의 자연 재배쌀이 자라는 땅은 땅 깊이 1m 이상 보슬보슬한 상태의
특별한 땅입니다. 네. 특별한 땅에서 자연 농법으로 자랐기 때문에 약천 양미의 자연 재배쌀은 특별합니다. 마치 인삼이 아닌 산삼, 양식 광어가 아닌 자연산 광어를 만나는 느낌입니다. 약천 양미의 자연 재배쌀, 맛도 특별하고 영양도 특별한데, 자, 그래요. 유기농을 넘어서는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찾는 분들, 약천 양미를 만나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르신 선물용으로도 정말 좋습니다. 현재 네이버 스토어팜에서 김용민닷컴은 아니고 어머나. 네이버 스토어팜에서 1kg 1만 원, 2kg 2만 원에 판매되고 있습니다만은 김용민 TV 시청자분들께는 5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합니다. 50%요? 네, 오. 그래요. 단 선착순 100분까지만. 아,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다 지금 바로 예. 061-858-1615, 061-858-1615. 나 지금 전화해야 돼. 네. 지금 전화 주셔야 됩니다. 예. 061-858-1615로 문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참고로 현재 김용민닷컴에서는 밥반찬 릴레이 할인 이벤트가 진행 중인데 매일 오후 2시에 김용민닷컴 최고 인기 밥반찬들이 특가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 밖에 나가지 못하는 아이들 삼시세끼 다 차려줘야 되는 우리 어머니들 힘들죠. 너무 고민이 많으시죠? 현재 오마니 젓갈 4종, 그리고 얌테이블 연어장, 꼬막무침, 설성목장 불고기, 네이처오다 소세지 세트 등이 오픈됐습니다. 이미 최저까지만 더욱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기회 놓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그 반찬과 이 밥을 같이 먹으면 정말 금상첨화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자, 이 밥을 저희가 진짜 맛있네. 뭐 이런저런 뭐 무슨 밑반찬이 아니라 네. 단지 김만으로, 이 김은 또 트러플김, 서천김과 트러플이 만나서 더 풍미가 가득한 트러플김, 이 김용민닷컴에서 판매 중인데 요거와 함께 먹어보겠습니다. 어떠세요? 쌀 맛이? 아, 맛있습니다. 진짜 쌀이 맛있네요. 예. 쌀이 아주 단단하고 네. 맛이 아주 기가 막힌데요. 이걸로 스시를 해 먹으면 진짜 맛있을 것 같은 그런 쌀인데. 맛있어 진짜. 스시. 우리가 어렸을 때는 정말 쌀이 맛있었습니다. 그래서 쌀에다가 참기름 넣고 간장 넣고 맞아요. 비벼 먹으면 그럼. 최고였거든요. 근데 요즘 이상하게 그런 맛이 안 나죠. 이 밥이 옛날처럼 참기름 넣고 간장 넣고 이렇게 비벼 먹으면 옛날 그 먹던 맛이 날 것 같아요. 맛있습니다. 예. 어르신들이 예전에 그 밥이 맛있다라고 하시는 걸 잘 이해 못했는데 나이가 좀 이제 드니까 그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더라고요. 오늘 이 밥을 딱 먹으니까 몇 살이세요? 이제 아, 40대 댓글에 올라오는데 엄매 씨가 하신 밥인가요? 아, 그러시군요. 어쩐지 맛이 더 2배 더 하네요. 예. 아유, 진짜 맛있는 쌀입니다. 밥이 잘 됐어요. 네, 그리고 여기서 제가 쌀룬도 발견했어요. 진짜? 네, 쌀룬이 있어서 아까 한참 반가워서 인사하고 먹었어요. 근데 김도 엄청 맛있네, 이거 뭔지. 이제 서천김. 아, 이 비빔밥 같은 거 해 먹으면 진짜 맛있겠네요. 이 밥에다가 진짜. 이 밥은 고슬고슬하니. 참기름 한 방울에 예. 간장 딱 넣고. 그렇죠. 나물 아니, 이건 지금 내가 보기엔 그 얌테이블의 꼬막 무침 이런 거 먹으면 예. 숨 넘어갈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걸 못 드린 이유가 그러면 그게 맛있는 거지 이 밥이 맛있는 게 아니거든. 예. 그래 좀 이게 주지. 밥이 맛있어요. 아, 진짜. 지금 맨만 먹고 그러니까- 있잖아요, 나 지금. 예. 내가 지금 김용민 TV에 약간 화가 나는 게 예. 지금 밥 반찬 특가 판매하고 있다는 거 세트를 보니까 오마이니 젓갈, 얌테이블 연어장, 꼬막 무침 이거 다 먹어봤거든요. 네. 엄청 맛있었어요. 그다음에 설성목장 불고기가 있어. 맞아요. 이건 구경을 못했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 광고 안 붙었어요. 아직. 그러니까 이제 꼬막 무침이나 연어장 같은 건 주는데 불고기는 이제 이게 아마 소고기라 그런 모양이죠. 너희들 아직 불고기 먹을 때 아니다. 이런 느낌으로. 그런 거 아니야? 소고기를 아무한테나 주나? 당선자 나왔으면 말이죠. 더 불고기 나왔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어쨌든 요 반찬과 파시는 거와 밥과 같이 드시면 정말 꿀맛일 것 같습니다. 예. 그래요. 진짜 이게 친환경일 뿐만 아니라 무밑거름, 무농약, 무제초제, 무비료, 무경운. 정말 진짜 감사드립니다. 네. 이게 얼마나 힘든지. 그러니까요. 이게 너무 좋은 쌀이라 저는 저기 이렇게 하려면- 아내한테 줬어요, 약을. 약이란다. 이 밥을, 쌀을. 애기 이유식 해먹이라고. 아, 예. 좋네요. 정말 애기, 이유식하기 예. 좋은 밥인 것 같아요. 예. 그래요. 약이죠, 뭐 이 정도면. 예. 제가 왜 이거 자꾸 친환경 무밑거름 이 얘기를 하냐면 제가 이제 수수팥떡 아이사랑 모임을 해서 아토피를 베스트셀러 작가세요. 맞아요. 그래서 예. 그때 황금빛 똥을 누는 아이 뭐 굿바이 아토피 이런 거 쓸 때예요.
그런데 아이들이 아토피가 심한 애들은 그냥 일반 쌀 먹으면 뒤집어집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바로미터였어요. 그리고 친환경이 있고 유기농이 있고 뭐 그게 되게 복잡한데 우리는 속일 수가 없었어요. 애들이 뒤집어지고 안 뒤집어지는 걸로. 그런데 진짜 친환경으로 이제 농사를 짓는 분이 있는데요. 정말 그분은요 손이 나만 하질 않는 거예요. 진짜로 온 가족이 손으로. 그래서 이게 얼마나 힘든지 알죠. 이게 얼마나 귀한 쌀인지. 정말 귀한 쌀입니다. 진짜 너무너무 귀한 맛있고. 쌀입니다. 아, 그리고 밑거름은 조금 하셔도 되는데 밑거름도 안 하시고. 무농약이고는 아토피에 좋긴 하겠네요, 진짜. 얼마나 네, 많은 안 실패와 뒤집어져요. 예, 예. 얼마나 많은 실패와 또 고생이 더해졌겠어요, 여러분. 정말 저렴한 가격에 또 저렴하게 판매하니까요. 여러분, 이 고생하신 분들한테 이 고생의 보람을 안겨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정의로운 사회입니다. 맞습니다.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061-858-1615. 061-858-1615. 그렇습니다. 예. 거기서 만들었어. 06에서 만들었어. 06에서. 100분에게 50% 할인된 가격으로. 지금 하는 거죠. 예, 지금 뭐 그럼 저 손 공짜지, 들고 공짜. 그냥 하면 안 돼요? 손 들고 이렇게 신청하면 안 돼요? 아니, 두 개? 06이면 어디지? 저쪽 벌교 쪽인가요? 061이면 그렇지, 벌교. 벌교 쪽이죠. 벌교 또 전남이야, 전남. 전남 네, 전남의 쪽. 복육일이죠. 어머 세상에 전화가 너무 많이 오고 있나 봐요. 그래요? 느껴지네요, 여기서. 네. 50% 할인이니까. 네. 자, 그래요. 정치부심 오늘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 우선 최민희 의원님, TV조선을 없앨 수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게 원칙적으로 생각하면 취소 사유가 되죠. 네, 방송위원회 위원장 대행까지 하셨어요. 네. 최민희 의원님이. 예. 이게 그 종편 제어가 과정이라는 게 굉장히 긴 기간에 걸쳐서 지속돼요. 그래서 이미 지난 방통위원회가 이 종편 심사의 기본 계획을 마련하고 나갔어요. 그게 마련되고 그 이후에 심사위원회가 구성되고 그 심사 기준을 보면 전체 총점 650점 이하거나 개별 분야가 있을 거잖아요. 공정성 및 방송 공익성 뭐 어쩌고 그런 개별 항목에서 꽈락이 되면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TV조선의 경우는 총점은 650점이 넘었어요. 네. 그런데 방송 공정성과 공익 활동 이 부분에서 꽈락이에요. 그러면은 없앨 수 있는 겁니까? 그러면 없앨 수 있는 겁니다. 아, 네, 원칙적으로 없앨 수 있어요. 그러니까 김창룡 위원 같은 경우는 취소하자고 강력히 주장을 했던 거고 여기에 더 맹점은 뭐가 있었냐면 지난 방통위, 이번 기수가 아니고 지난 방통위에서 기본적인 제어가 절차를 마련할 때 심의 기준을 마련했을 거잖아요. 거기에 방송 공정성 점수에 방송통신위원회 심의 점수가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심의 결과가 제어가에 반영되지 않도록 기준을 마련하고 나갔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일이냐면 대개 선거 시기에 편파 방송이 심하지 않습니까? 그죠? 네네. 그런데 그 선거방송심의위원회에서 법정 제재를 받으면 그 법정 제재 건수가 제어가 과정에서 반영이 안 되니까 이건 완전 종편 봐주기 심사 기준을 만든 거죠. 그래서 이호성 위원장이 되고 그걸 아셨어요. 이거 바꾸려고 했죠. 그런데 왜 못 바꿨냐? 이미 그 기준이 발표돼 버린 거예요. 발표된 이후에 바꾸면 그건 뭐 행정소송 들어가면 100%지죠. 그래서 제가 최근에 최강욱 당선자에게도 이 부분만은 그냥 두면 안 된다.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선거방송심의 기준이 방송 제어가 기준에 안 들어가게 되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국민 감사를 청구해야 된다. 감사원이 감사해야 된다. 왜 그렇게 된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그건 이제 사무처에서 기준을 만들고요. 네. 이전 기수 방통위원회에서 만든 거죠. 그 기준을. 왜 그렇게 해서 그 TV조선이나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이해할 수 없는 일인데 이런 걸 그냥 넘어가니까 맨날 이제 방송위원회의 관료들이 위원들을 상대로 이런저런 트릭을 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런 트릭을 완전히 봉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6월 말에 방통위원들이 많이 교체되는 걸로 알고 7월 있어요. 말. 7월 말. 네. 그러면 민주당 바뀐 의회 구조 속에서 더 이상 국민의당, 바른미래당 몫의 그 방송통신위원은 없을 거 아닙니까? 그건 없고요. 미래통합당이 2명을 하게 되죠. 아 그래요? 예, 방통위 설치법에 대통령이 속하지 않은 교섭단체에서 2명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 열린민주당이 20석이었으면 열린민주당에서 아, 들어갈 수 그렇죠. 있었겠네요. 대통령이 안 들어간 교섭. 아니 물론 지금도 이건 꼼수니까 그런데 그냥 경우의 수만 얘기하면 더불어시민당하고 열린민주당이 교섭단체가 되잖아요. 그럼 한 명 추천하는 거죠. 아, 그러면 저쪽도 저 미래한국당에서 미래통합당하고 합치지 않고 별도의 또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봤자 똑같죠, 뭐 그거. 미래통합당에서 2명 하나, 네. 미래통합당하고 하나. 미래한국당에서 하나 예. 똑같죠. 어차피 더불어시민당은 민주당하고 합당한다니까.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또 불거진 이슈니까 그 얘기도 좀 잠깐 했으면 좋겠는데 오거돈 부산시장 전격 사퇴. 야, 이거 보니까 너무 충격적입니다. 예. 뭐 오해를 살 여지가 없는 그런 뭐 아주 그렇죠. 확실한 예. 범죄였어요. 네네. 뭐 실정법 위반이고 네. 그리고 피해자가 뭐 어느 정도 수위에서 처벌을 원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피해자와 상관없이 처벌할 수 있는 법이라고 하고 민주당은 윤리위원회 내일 소집해서 징계 여부를 정한다고 하니 뭐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는 반드시 죄를 묻고 책임을 물어야죠. 그리고 사실 선거가 끝나고 나서 좀 이렇게 자숙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이럴 때 좀 더 진중하게 잘 대처하고 근데 예전에는 사실 제 식구 감싸기니 뭐니 이렇게 유야무야 넘어가는 것들이 정치권에 만연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문화는 완전히 뿌리 뽑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절차대로 필요한 것들을 처벌하고 사과하는 절차를 밟아 나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아니 근데 저는 좀 개인적으로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 건지가 좀 잘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뭐 회의를 한다고 이제 뭐 와서 그 상황에서 맨정신에 그런 행동을 했다는 게 그 어떤 상황인 건지 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거는 뭐 상상 안 하셔도 되고요. 예. 상상하면 우리가 괴롭고 민주당에서 뭐 윤호중 총장이 제명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예. 그다음에 이게 도덕적 정치적 책임만 지고 끝날 문제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맞습니다. 예. 이건 뭐 법적 책임까지 네네. 같이 지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걸 이렇게 대응하는 걸 보면서 미래통합당 성명서도 보고 이러면 건수 잡았다 이런 태도로 글쎄 말이에요. 뭐 과거 일을 다 끄집어냅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 엉뚱하게 정봉주 의원까지 거론하더라고요. 정봉주 무죄를 받았어요. 근데 그러니까요. 진중권을 포함해서 김남국 네. 씨도 이름이 들어갔더라고요. 김남국은 왜 들어갔어 도대체? 그러니까 그런가요? 그런 식으로 시시콜콜 과거 것 해집다 보면 또 누가 나오냐? 박기태 전 의장이 나옵니다. 최현희 전 법사위원장이 나옵니다. 저쪽 당.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정쟁화하면 오히려 이 사안의 본질이 흐려질 수 있거든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 안 하셨으면 좋겠다. 지금 정쟁화 좀 안 하셨으면 좋겠다. 재난지원금도 정쟁화하고 있고 그러게요. 네. 이건 정말 선거에서 그 패배한 정당이 할 도리는 또 아니다. 네. 예, 그래서 오거돈 전 시장이 이제 전 시장 됐어요. 네. 예, 법적, 도덕적, 정치적 책임을 확실하게 지시기 바랍니다. 아마 네, 본인은 지금 얼마나 가슴을 치고 후회하겠어요. 그럼요, 예. 그런데 이건 뭐 후회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이 양반은 또 게다가 그 얼마 전 부산의 경실련 산하단체에서 이번 부산에서 민주당이 이 참패를 한 것은 참패라고 해야 됩니까? 5석에서 3석이 됐는데 6석에서 3석이 됐는데 어쨌든 뭐 또 득표율은 올랐기 때문에 이거 패배로 볼 수는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어쨌든 의석이 줄었어요. 여기에 있어서는 부산시장의 이런 정치가 엉망이었다. 그 평가가 반영된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거기서 가장 나옵니까? 많이 꼽혔어요. 네, 그 조사에서. 이 양반은 일도 못하고 그리고 도덕적으로도 이게 굉장히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고 정말 민주당에 뿌리를 둔 정치인이 맞나 싶은 생각도 들고 아니 근데 이분의 정체성이 예, 그렇게 뭐 친문이라고 하던데 그렇게 얘기하긴 곤란한 아니죠. 예. 거죠.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민주당이 영입해서 민주당이 네. 당선시켰으면 민주당이 책임져야죠. 네. 뭐
뿌리부터 찾아가는 것은 전 뭐 지금은 의미 없다고 생각합니다. 잘못한 거 잘못한 그럼 거. 자꾸 이렇게 친문하고 엮어요. 그거 친문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그걸 정치 공세화하고 정쟁화하겠다는 건데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계속 가게 되면 이게 총선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국회가 정치판이 또다시 좀 지저분한 느낌이 들지 그러니까 이제 않습니까? 진중권 씨가 뭐 이 문제에 대해서 뭐 안희정 지사랑 엮으면서 또 친문이 그랬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건 그거는 이 성폭력 문제에 대해서 너무나도 삐뚤어진 시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거를 민주당 진영이 책임을 회피할 문제는 아니지만 그 논평을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는 사람이 이게 친문이라서 이렇다. 이게 성폭력 문제가 친문의 문제이고 뭐 친이의 문제이고 친박의 문제입니까?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이것은 삐뚤어진 성의식을 가진 그런 남자들의 잘못된 태도로 인해서 생기는 비극적인 문제인 것이라는 것을 생각해야지 여기서 이건 뭐 친문이니까 문제야.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친문이 덮었을 때만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인데 네. 그런 것이 아닌 것으로 지금까지 드러나 있는 만큼 네. 그런 종류의 지금 뭐 최민희 의원 말씀대로 그 이것을 정파 간의 문제로 어느 파가 더 성추행을 많이 저지르냐 이렇게 가서는 절대 안 된다고 봅니다. 절대 감싸지지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민주당에서. 이제 예. 진중권의 발언에 대해서 이제 반박하는 거고요. 이게 친문이냐 비문이냐 이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상식의 문제. 그럼요. 예. 인간 되면 문제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저는 오늘 사람의 본 문제죠, 댓글 예. 중에 제일 저에게는 의미 있게 다가왔던 댓글이 이런 게 있었어요. 지금 이 순간 이런 문제로 혼자 떨지 말고 다 커밍아웃 해라.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 미투라는 게 굉장히 본질적인 운동이에요. 그런데 이게 정치권의 미투가 되기만 하면 정파화되고 정쟁화돼서 본질이 사라지는 바뀌죠. 거거든요. 그래서 이 미투 운동이 보다 광범위한 의식개혁 운동, 성인지 감수성 개선 운동 이렇게 가지 못하고 사실 안희정 전 지사 건으로 그냥 거의 흐지부지 되다 싶거든요. 네. 예. 그래서 좀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이거는 정부는 정부 차원대로 아주 어렸을 때부터 사실 교육 과정에 성인지 교육이 들어가거든요. 네. 근데 이게 약간 세대차가 있습니다. 받아들이는데. 그래서 이건 세대차가 없어질 정도로 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충실하게 하고 나이 들어도 교육하고 이제 맞아요. 이래야 예. 될 문제로 근본적인 의식개혁이 필요하지 이걸 자꾸 정파하고 정쟁화하면 이제 다시 21대 국회가 시작되기 전에 네. 이제 국회 심판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오늘 참 충격적인 사건이 있어서 그 이야기도 함께 다뤄봤습니다. 자, 지난주는 저희가 방송을 쉬었고요. 그 선거 전주에 김성애 대변인이 저한테 보여줬잖아요. 쪽지에 적었죠. 167석. 정확하게는? 163석이니까 제가 4석이나 틀어서 좀 부끄러운 상태입니다. 지금. 근데 160석대 지역구만. 아, 그건 아무도 상상을 못할 일이 아니었나 싶어요. 저도 에이 형님. 저희끼리 웃었잖아요. 아, 형님 그거 무슨 농담을 하셔도 듣긴 좋습니다. 네. 농담이라도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예, 그게 이제 저는 몇 가지 포인트를 짚어보고 싶은 것이 일단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서 잘 안 된 것은 유시민 이사장의 문제로 보기 어려운 게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이 이제 공업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이 경제가 돌아가는 곳 아닙니까? 조선소도 있고 뭐 온갖 이런 제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지금 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의 노동자들이 실제로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정권에게 앓는 소리를 하고 심판을 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전 튀어나왔기 때문에 부산에서의 성적이 좋지 않았다. 어느 때보다 후보군들도 좋았고 자질도 좋았고 밭도 괜찮았고 해볼 만한 승부였는데 그것이 안 된 것은 어쨌든 지금 현재 그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의 상황이 안 좋다는 게 하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다른 한편은 수도권은 저는 그렇게 표현하는데 종부세를 내지 않는 아파트 중산층, 예. 종부세를 내지 않는 아파트에 사는 중산층들은 민주당으로 완전히 쏠려 있는 상태인 겁니다. 여기는 그 어떤 말이 나와도 흔들리지 않고 민주당을 지지하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현재 조건에서는. 그래서 이분들이 굳건하게 버텨준 게 있었고 이 모든 것은 제가 그날도 설명드렸습니다만 선거라는 건 끝에 가면 결국 각축을 벌이게 돼서 5% 안으로 좁혀드는데 문재인 대통령께서 253개 전 지역구에 5%씩 보너스를 얹어주신 거예요. 맞아요. 사실 그걸로 저는
거기에서 박빙 승부 지역을 다 이길 거라고 본 거고 샤이 보수가 지난번에 비해서 없었던 이유는 그것도 말씀드렸지만 안심번호가 전면적으로 도입돼서 여론조사가 잘 안 틀려요. 그 여론조사가 굉장히 잘 맞았어요. 예, 여론조사가 다 예. 잘 맞았기 때문에 여론조사 결과대로 거의 나오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예. 이제 그런 결과였고 그리고 뭐 확인됐지만 나경원, 오세훈 등 미래통합당의 그 차기 미래 권력들에 대해서 미래통합당 지지자들이 너희는 안 돼라는 X를 확실하게 그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겼다라고 오만해야 할 문제라기보다는 미래통합당을 심판한 선거였다라는 점을 민주당도 무겁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고 그래서 결국은 열린민주당을 포함하면 지금 두 분이 더불어시민당에서 두 분이 나간다고 하더라도 181석의 말 그대로 이 거대 여권 형성이 된 것이거든요. 네. 그럼 이제 181석으로 뭘 할 수 있느냐? 국회 선진화법을 없앨 수 있습니다. 국회 선진화법을 예, 없앨 수 있어요. 예. 국회 선진화법을 없앨 수 있고 모든 국정에 대해서 야당의 반대라는 프레임을 치지 못한 채 오롯이 우리가 안고 가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코로나19로 이제 하반기 경제가 얼마나 어려워질지에 대한 걱정도 많이 되고 있는 가운데서 저는 그래서 이거 제 주장입니다만 저하고 홍준표 우리 의원님 이렇게 두 분의 주장인데요. 홍준표 의원님도 어제 한겨레 신문 인터뷰에서 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국회 선진화법을 폐지하고 과반수가 하면 옛날 방식으로 과반수 통과로 해서 여당이 책임지고 정치하게 길을 열어주자. 네. 거기에 대해서 심판하는 구조를 만들자는 말씀에 저도 100% 동의하고. 홍준표가 그런 말을 했군요. 네. 그러니까 상임위원장도 과반수가 넘어가면 그러니까 미국처럼 민주당이 민주당이 다 몰아주고 민주당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 지금 국민들의 명령은 이거거든요. 너희들 마음대로 한번 해서 2년 안에 한번 잘해봐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 문재인 대통령의 레임덕 없이 남은 2년 동안 개혁 과제를 어떻게 달성하느냐에 따라서 국민적 심판을 받아서 대선으로 가는 것. 이건 제가 생각에 이게 지금 민주당으로서 가장 중요한 과제가 아닐까. 그러니까 지금 짚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홍준표 대표가 한 얘기가 의미가 있는 부분이 상임위원장을 미국처럼 그냥 이긴 쪽이 독식해야 된다. 근데 우리 그게 안 되잖아요, 지금. 우리는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리고 선진화법을 바꾼다. 그래서 과반으로 모든 의사를 통과시키게 한다. 그것도 현실적으로 안 되는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분이. 왜냐하면 저는 이번에 굉장히 중요한 재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진화법 위반으로 지금 미래통합당 9명 국회의원들이 재판을 받잖아요. 네네. 그분들이 법에 의해서 어떤 심판을 받느냐가 아마 21대 국회 운영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여당 입장에서 보면 빨리 처리해야 될 것은 국민적 지지를 등에 업고 처리를 해야 되고 네. 이게 저는 경제 살리기, 코로나 극복 이런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같은 것도 빨리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예를 들면 공수처장 임명 이것도 빨리 진행을 해야 되겠죠. 근데 그 외의 법률들은 사실 민주당이 180석이 넘은 마당에는 조금 지연돼서 그렇지 선진화법을 굳이 없앨 필요도 없는 조건이 되어버린 거예요.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네. 근데 앞으로 과연 그럼 미래통합당이 어떻게 나올 거냐. 이제 김종인 위원장이 다시 등장하면서 변수가 생긴 거죠. 근데 저는 이번 총선 과정에서 이렇게 본 게 역시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다예요. 황교안 대표를 우리가 얘기할 때 그 사람의 콘텐츠는 두 개다. 하나는 공안검사, 다른 하나는 기독교 원리주의다. 전도사. 예. 네, 그리고 근본주의. 기독교 근본주의자인데 이 두 가지 콘텐츠가 21세기 대한민국에서 국민 소구력이 있겠느냐? 없다. 그래서 이 사람은 안 될 거다. 그거 꾸준히 얘기해 왔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그런 분이 사실은 미래통합당의 메시아로 등장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멘. 1년 2개월 만에 이제 무대에서 사라진 그렇죠. 거거든요. 네. 어떻게 재기할 가능성은 없습니까? 저는 등판하거나 말거나 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번 공천이 황교안 대표 공천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에게 주도했죠. 덕본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등판은 할 수 있지만 부활은 못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이번 선거에서 잊지 말아야 될 분이 이문덕, 이건 우리가 공통으로 이게 다 문재인 대통령 덕이다. 덕분이다. 근데 예. 이게 왜 그러냐면 깜깜이 선거 기간에 대통령 지지율이 5%에서 10%가 올랐어요.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이렇게 좋은 판이 총선 때 만들어진 적이 없어요. 2004년 탄핵 때도 초기에 막 하다가 노인표의 발언으로 그냥 꼰두박질 칠 때 이제 선거가 치러졌거든요. 맞습니다. 그랬고 또 하나는 이게 이해찬 대표 덕분이다.
그러니까 이해찬 대표가 무섭더라고요. 예. 제일 무서운 장면 저는 두 장면이었는데 하나는 최측근들이 있었어요. 김현 의원, 이강진 뭐 있었거든요. 다 떨어졌어요 경선에서. 이 얘기는 뒤집어서 뭐냐. 황교안은 그때 민경욱 공천 주려고 호떡 공천하지 않았습니까? 호떡 결국 공천 떨어졌잖아요. 예. 네. 그런데 측근이 다 떨어졌는데 개입 안 했어요. 특히 김현 의원 같은 경우는 여성이고 워낙 당 기여도가 높아서 단수 공천 해줘도 되는 건데 끝까지 안 했어요. 그리고 막판에 더불어시민당으로 민주당 비례가 넘어갈 때 그때 민주당 비례들이 우리 앞부분으로 배치해달라고 요구했잖아요. 그때 이해찬 대표가 내 측근들이 다 떨어졌다. 근데 내가 그거 단 한마디 없이 다 수용했다. 이게 무슨 짓들이냐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1번부터 17번 그리고 17번까지 딱 당선시켰잖아요. 됐어요. 네, 그러니까 맞아요. 그 장면이 진짜 무섭더라고. 지금까지도 김현 의원은 충격에서 못 벗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머릿속으로는 이해찬 대표 잘했고 승리했는데 정말 측근으로서 33년을 같이 한 건데 이게 이해찬 대표 진짜 무서운 분이고 그리고 강단이 막판에 있으시네, 건강이 진짜 안 좋으셔서 이 선거의 결과로 대한민국의 미래와 문재인 대통령의 운명이 좌우된다고 생각하셔서 거의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드셨어요. 2번까지 했잖아요. 예, 링거 맞아가면서 선거운동 하신 거잖아요. 네, 그래서 대단하신 거 진짜. 언론에서 이게 황교안 대표였다면 쫓아다니면서 칭송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언론의 냉대 속에서도 정말 묵묵히 할 일을 하는 모습 보고 말씀하시니까 외신 칭찬 한 번도 안 할 수가 없어요. 말씀하십시오. 예. 네, 갑자기 그게 너무 하고 싶었어요. 네, 제가 정말 이번에 이해찬 대표를 제가 1980년부터 지금까지 보고 이제 같이 하고 있는데 되게 국무총리하고 막 올라갈 대로 다 올라간 거잖아요. 7선 국회의원이고. 그러면 생각이 바뀌는데 이분은 정말 민주화 통일을 위해서 지혜를 짜낸다. 문재인 정부를 성공시킨다. 이거 외에는 정말 사적인 그 삿된 마음이 하나도 없는 분이더라고요. 맞아요. 여태까지 선거 정말 감사드립니다. 선거에서도 한 번도 져보신 적도 없잖아요. 예. 그 선거에서 왜 지냐고 예. 그런 명언을 남긴 다 분이죠. 이유가 있는 유일하게 거네요. 2012년 대선에서 졌습니다. 2012년 총선. 그때 왜 졌냐? 네네. 2012년 총선 지도부, 그다음에 2012년 대선 직전에 이해찬 대표를 쫓아냈기 때문에 졌습니다. 그런 일이 또 있었군요. 예. 외신 칭찬. 예, 그 그러니까 외신들이 잘 썼는데, 전 외신들이 잘 쓴 것도 있는데 외신에게 홍보를 잘한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난 누군지 모르는데 정부에서 작정하고 외신들도 알아들을 수 있도록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내용들을 홍보했기 때문에 그런 기사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 이름 모를 공무원을 청와대에 계시는지 행정부에 있는지 알 수 없지만 칭찬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국민들의 수준도 워낙 올라가서 외신 나오면 바로바로 번역해서 기사를 돌려보고 뭐 뉴스프로 이런 데들은 직접 또 외신 번역하는 일을 많이 하시기도 하는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한국 언론들은 절대 쓰지 않는 문재인 정부가 잘하고 있는 것들이 선전이 되면서 외신이 도배를 몇 번 하고 난 다음부터 우리나라 신문들의 정부 비판이 좀 잦아들었어요. 이것도 정말 코로나19에 대한 대응 예, 코로나19 관련 특히 예. 그랬던 것이 있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도 이런 기조는 당분간 이어져 갈 것이다. 그래서 네. 보수 언론이 무조건 문재인 정부는 안 된다고 어깃장 부리는 것이 예전에 비해서 훨씬 힘들어졌다. 뭐 유튜브에 영향력 말로 할 것도 없지만 그런 점도 좀 같이 짚어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번에 외신의 선거 개입이 너무 심했어요. 그리고 외국 정상들의 대한민국 총선 개입도 너무 심했습니다. 진짜. 그런데 그런 개입은 계속하셔도 좋겠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박원석 의원님 나오셔야 되는데 또 지역구 행사 때문에 못 오셨어요. 네. 안타깝게도 낙선을 하셨죠. 네. 정의당 얘기도 좀 하고 그 김종인 얘기하고 열린민주당 얘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정의당의 이번 성적은 지난 2016년 총선과 비교했을 때 의석이 줄었나요? 늘었나요? 의석은 똑같지 않나요? 6석. 6석 똑같이 예. 나왔어요. 네네. 그런데 그 지난번에는 여영국 후보가 있었잖아요. 지역구. 그래서 지역구가 지역구가 2명. 있었죠. 예. 지난번에는 이제 노회찬 네네. 후보 2016년 총선에는 노회찬 심상정 두 분이 지역구에서 당선이 됐고
비례대표는 4명이 됐고 정의당은 거의 뭐 노심초사라고 해서 노회찬, 심상정, 그다음에 초선 의원 4명 이렇게 해서 뭐 6명이 된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예, 이야기가 그랬었습니다. 있었죠. 예, 예. 저는 뭐 무엇보다도 저희 이제 저 열린 민주당도 비례 토론회를 나가서 더 그렇게 느꼈는지 모르겠지만 심상정 대표가 그 정의당에 정말 쓸만한 정의당의 차기를 책임질 수 있는 강상구, 김종철 이런 그 당의 보배들을 비례 순번은 20번, 24번 이런 데 박아두고 토론할 때 또 이 사람들을 소환해다가 이 사람들을 토론회를 내보내는 정말 죄송한데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아니 정말로 정의당의 정치를 설명하고 정의당의 정책을 알려야 될 사람들은 그 뒷수번에 가서 박혀 있고 토론에 나와서 다른 정당 그 구성원들하고 토론도 못할 사람들을 저는 뭐 젊다, 뭐 여성이다 이런 건 전혀 관심도 없고 뭐 알아서 할 문제입니다. 30살 먹을 여성이 토론을 못하라는 법이 있습니까? 그것도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나와서 하면 돼요. 그런데 그럴 역량이 되는 사람을 뽑았다면 그분이 나와서 했겠죠. 근데 어떻게 당선될 사람들은 따로 앞에다 저렇게 해놓고 토론은 너희들 보고 참으라고 뒤에다 그렇게 밀어놓은 사람들에게 시키는지 저는 그랬기 때문에 정의당에 과연 이번 21대 국회에서 20대 국회만큼의 성과를 낼 것이냐. 김종대, 이정미, 윤소아 의원 얼마나 그 의정활동에서 활약이 돋보였었습니까? 그리고 그 기세를 몰아서 지역에 가서도 선거운동을 했던 것이고 전 그래서 심상정 의원이 비례정당 안 받고 이렇게 시작해서 여기까지 온 것 이 과정에 대해서는 정치적 평가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이제 정말 열불 터지는 일은 그러면 지금 현재 국회의원 중에 심상정 의원이 당대표를 안 하면 저 정당을 이끌고 나갈 수 있는 사람이 있냐? 참 없다고 보십니까? 너무 속이 상합니다. 이번에 저는 황교안 대표가 이렇게 총선에서 참패한 또 하나의 원인은 자신의 미래 정치적 라이벌들을 다 제거하려고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김무성 의원도 사실은 중요한 자산이에요. 맞습니다. 그쪽에는. 예. 저는 뭐 별로 비호감입니다. 홍준표. 이분이 광주에 출마하려고 했더니 그거 못하게 했잖아요. 맞아요. 이게 라이벌에 대한 태도. 예. 두 번째 홍준표 대표에 대해서 어떻게 했어요? 고향에서 출마하겠다 막는 거 좋아요. 그런데 사실은 양산을 정도 출마하는 건 허용했어야 했어야죠. 되죠. 예. 이게 그런 생각. 그다음에 또 하나의 대권 유력 후보 중에 하나인 김태호. 김태호 그렇죠. 예, 그분도 공천 안 줘서 그냥 무소속으로 출마했잖아요. 자기 정적은 다 제거하려고 한 예,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다 살아왔지. 그렇죠. 그러니까 박정희가 다 살았어요. 정적을 제거한 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은 사실은 박정희 전두환에 의해서 2번 돌아가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진짜 저는 이건 종교적, 신앙적 관점에서 하느님이 살려주고 부활시켰다고밖에 생각할 수 없거든요. DJ에 대한 탄압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근데 그 방식과 황교안의 방식이 뭐가 다릅니까? 그래서 이게 판을 키우는 지도자는 정적을 죽이지 않죠. 정적을 그죠. 통해서 판을 키워서 자기가 더 크는 이런 모습. 그런데 심상정 대표를 그런 관점에서 보면 사실 지금 정의당에는 대표할 사람이 심상정밖에 없구나라고 다 느껴요. 이 느낌이 옳은지 틀린지 모르겠지만 그렇죠. 예. 예,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러면 아예 싹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박원석 의원과 친해서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박원석 의원 정도가 사실 그 대표하면 안 됩니까? 그리고 지난번에 나왔던 그 구청장 하셨던 배진규 후보가요. 네, 이번에 비례 예, 4번 그분이 비례 4번 받아서 당선됐잖아요. 네, 당선되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한 얘기 중에 구청장 한 사람이 지역구 국회의원 나가면 당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분이 투표에서 1위를 했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네네. 그거는 원칙적 판단이 아니에요. 원래는 구청장 하면 비례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네네. 때로는 유연한 판단을 하고 때로는 원칙이라고 얘기하면서 큰 판을 깨고 그래서 저는 정말 정의당도 그 원칙과 실리와 그 실리를 통한 원칙 구현 이런 현실 정치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자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뭐 예를 들어서 정의당 1번 같은 경우 논란이 좀 컸잖아요. 무슨 뭐 게임 대리 시험으로 해가지고 뭐 그런 논란도 많고.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이렇게 좀 청년이라서 앞번호에 넣지 말고 약간 정치적인 역량 있는 사람들을 그럼 앞에다 이렇게 배치를 해야 되는 겁니까? 비례로?
아니 그건 당의 방침에 따라 다른 건데요. 네. 예를 들면 이번 일본 같은 경우는 그 공정 문제에 있어서 큰 문제가 일어난 있었던 거죠. 분이에요. 예, 예. 그래서 제가 게임하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게임 사회에서 엄청 게이머들 분노해요. 사회에서 어마어마하게 큰 일이래요. 네, 엄청 분노하는 아니 일이에요. 그게 그냥 봐도 온라인 바둑하는데 조은현이 대신 더 줬는데 내가 조은현이 아닌 상황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안 되지. 거예요. 그러면서 조국 전 장관 얘기를 했잖아요. 네네. 정의당이. 그러니까 네. 정의당도 스탠스가 이랬다 저랬다 꼬인 겁니다 이번에.